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It's not working out, maybe it's the chemistry. It's time to break up so I can make a better me. Better believe in your mind, cause it's everything. You can mold, shape, find almost anything. All it takes is some time and some clarity to find your identity. It's mind over everythin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지러운 전국에서 상식과 합리적인 횃불을 들고 길을 찾아가는 재미와 인간미, 디테일을 가지고 길을 찾아가는 정통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 시용산 객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4명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물론 저 포함이고요. 국민의힘 윤희석 아직까지 대변인, 그리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감사합니다. 클라우드 장이죠. 맥 연구소의 소영주 소장, 그리고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까지 일단 비대위 체제가 아직 출범 안 했으니까. 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고품격 정통 시사 평론이라고 하자 오 하시는 건. 동의해서 오라고 그래요. 저는. 네. 그럴 때마다 라디오 스타 오 같잖아요. 하는 거예요. 오. 네. 고품격 음악 방송 뭐 이거 같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 고품격 얘기하려니까 약간 좀 그랬어. 좀 중국격으로 할까? 네. 고품격은 요즘에 안 봐요. 네, 그렇죠. 네. 애드립으로 했는데 저도 약간 민망했는데 바로 오 하니까 좀 쑥스러웠어요. 우리 방송이 추가해야 될 거는 집에 계신 주부분들께서 정치를 잘 모르는데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하면서 듣는 그래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렇죠. 그런 방송을 해야 돼요.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그럼요. 네, 우리가 좀 합리적인 얘기도 하고 또 디테일도 좀 우리가 있으니까. 그럼요. 서로. 청소에다 걸레를 던질 수는 없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청소기 소리를 청소기를 끄겠지 들으려고. 역시. 자, 청소기 PPL 준비하세요. 소음 적은 걸로. 네, 그러면 오늘은 주요 주제가 2개입니다.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렇게 먼저 두 가지.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본격화됩니다. 첫 변론기일인데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탄핵 심판 갔을 때 위법 사항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범위가 넓은데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그 변호인 그 뽑을 수 있을 만한 여지가. 근데 이거는 완전히 헌법 재판이에요. 네. 위헌적 상황에 대한 거니까. 현재도 지금 이 계엄이 국무회의 과정을 잘 거쳤냐 이거를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경험이 있는 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렵지. 아니 그런 분들도 찾지만 충성심도 있고 논리적으로 탄탄히 무장되어 있는 사상이 투철한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 그냥 데려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아, 손영욱 그 변호사 한대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전화했더니 네. 한데요? 내가 지금 이거 좀 뭐 도와주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봐야 돼가지고 전화기 어려워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대통령이 도와줘 그러면. 장 소장님 전화를 그렇지. 거부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요? 아니 저한테 약점 잡혀가지고 전화는 잘 받는데 되게 그 탄핵 재판에 본인의 역할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 직접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사상이나 그거 가지고 법 논리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렇게 대응을 했다가 8대 빵이 나온 겁니다. 그때 안에서는 5대 2대 1 생각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기각이 오란 말이에요.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 뭐 성향 분석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성향 분석.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들어가야 된다. 강경하고도 집요하고도 분석적이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경험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야 되는. 보면 그럴 것도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면 남아 있는 사람들이 당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고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보니까 찬성 6에 반대 2야. 야야, 그럼 이렇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싫어하잖아. 얘도 얘 예전에 뭐 봐서 얘도 그냥 기각할 것 같은데 5. 야 이걸로 안 돼. 좀 더 해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더 경로하는 스타일인데 감히 인용될 거다 보고도 못하죠. 그렇지. 지금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윤 대통령이 나름 판단을 다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판관도 6명밖에 안 돼서 전원 일치 아니면 안 된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중간에 보강이 됐을 때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을 거고 4월 18일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을 거고 첩첩산중의 헌법재판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롯이 국민들로부터 이게 인용이 나든 기각이 나든 제대로 된 정말 결정이다 이렇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뭐 하나라도 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 그 오늘 오후 2시에 일단 누군가는 나오겠죠. 왜냐하면 만약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미 있는 분이 나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석동현 변호사는 가지 않을까? 그냥 그러면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한번 가서 보는 게 방청객이겠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정말로 윤 대통령의 헌법 심판에 임하는 지금 준비 상황이 어떠냐를 알 수 있을 알 수 만한 있는. 분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돼서 김홍일 모르겠어요. 전 방통위원장.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변호사 선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뭐 주저하는 걸 보면 준비를 안 하고 싶은 생각도 있겠으나 이 내란죄와 관련돼서는 준비가 안 될 거예요. 못할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고 결국에는 무슨 작전을 쓸 수밖에 없냐면 오늘 김용현 기자회견 봤잖아요. 예. 이런 논리입니다.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나는 잘못 아무것도 없어. 음. 내란을 고백하면서도 이건 내란이 아니야라는 구구적인 주장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법률가들이 봤을 때 그래도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체계 아래서 성숙돼 왔는데 내란죄를 변호할 수 있는 논리를 갖는 변호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증거가 애매한 것도 아니에요. 종이 쪼가리 하나 발견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액션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변론을 하려면 이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김영현 같은 억지가 나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뭐 담화를 SNS를 통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걸로 변론을 저는 가늠할 거라고 봅니다. 내란죄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 야당, 검찰, 그다음 수사기관들 이거 대통령한테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나가고 싶을 때 수사 받으러 나가고 일단은 탄핵 심판하겠다. 그거잖아요. 더 이상 뭐 없어. 그냥. 근데 이게 앞서 이제 윤석 대변인도 말씀해 주셨지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트랙이. 하나는 이게 이제 내란이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대법원 처음 예전에 하는 거 아니에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97년에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내란 판례가 있어서 그걸 막 쫙 공부도 해야 되고 이를 전문적으로 대응할 거냐 하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하고 여러 극우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대응할 거냐 지지층 결집해서 싸울 거냐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후자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건 특히 대통령이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부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헌법재판에서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 이길 수 있다. 기각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여론에서 이겨서 뭐해요. 그렇죠. 재판관들을 설득시킬 수 없으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의 전개를 여론으로 해서 어떻게 헌재를 앞에 그런 시대는 지났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논리에서 기반해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다. 거기에 지지층이 열광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론을 움직여서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헌법 재판관들을 압박을 하면 그런 시대가 재판 결과도 지났다고요. 그래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거는 야당의 논리죠. 야당? 아니 근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쭉 해온 걸 보면 합리적인 선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논리적인 얘기만 논리적인 하는 거예요. 얘기를 분명히 하시는 그렇게 거고. 보고 있어요. 용산 내부의 용산 얘기를 좀 내부에서는? 들어보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믿는 또 하나 기댈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대통령 본인이 이 법 전문가시니까 얼마나 어련히 잘 아실까 그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니까 이제 용산에 있는 분들도 다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다. 저는 현상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오해할 뻔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면 진짜 실제로 변론기일이 열려서 1차, 2차, 3차, 4차 가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헌재가 뭘 가지고 지금 재판관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뭘로 지금 보고 있느냐. 예. 분명히 하나 나왔어요. 국무회의 그 흠결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거다. 그건 헌법 조항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뭐 몇 개 더 있겠죠. 예. 그 쟁점을 가지고 어떻게 공방을 하느냐를 봐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옆에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있다니까. 정통하다고 생각하는 법률가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 있을 때도 실력이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저는 공소장을 지금 칠 수 있을 수준인가도 의심스러울 거예요. 예. 검찰에 있을 때 한동훈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그 역할을 말하자면 옆에서의 업무는 대부분 한동훈이나 그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다 해결을 해줬고 본인이 입으로 그 다음에 겁박하고 스타일이 좀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법률의 지식보다는 조금 뭐 좀 그런 조직의 운영 스타일은 뭐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가는 인정 못 받을 것 같고요. 골목대장. 정무적으로는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탄핵은 먼저다. 수사는 나중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탄핵받겠다는 것은 탄핵부터 판단받겠다는 것. 탄핵은 정치적으로 판단이 된다고 저는 결정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헌재도 여론의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결정을 할 거라.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통해서 본인이 살아 돌아오면 수사는 당연히 사라질 것이다. 저는 그 논리로 지금 하는데 얼마나 일차원적이고 그런 좀 낮은 수준의 평가인가 지금 판단인가. 유희석 대변인님 아까 말씀에 용산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그래도 거기 전문가인데 검찰총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대통령 검사 시절에 얘기를 들어보면 구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대학교 동기들이 막 7, 8년 선배야 다들 검찰에. 다른 후배들은 자기 동기랑 조금 후배들은 엄청 어려운 사람인데 본인은 좀 편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학교 다닐 때 자기가 그래도 왕노릇 했으니까 그래서 같이 편하게 하니까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좀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동기가 이미 검찰의 고위직을 맡고 나가서 변호사하고 그럼 변호사도 꽤 파트너 변호사 높은 자리 그럼 불러 와서 술 좀 사라 와서 막 사고 그럼 자기 또래 구수까지 하고 나이를 먹고 하니까 또래들이 보기에는 이 형은 엄청난 형인 거지. 고위직 검사장도 다 친하고 그걸로 해서 그걸로 자기 이제 이런 막 사단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공소장을 썼으면 이 자식 재수없게 생겼음. 에이, 나쁜 놈임. 뭐 그거는 좀 지금 비약인데 헌법재판 얘기하는 네. 거하고 본질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제발 우리 고품격 방송을 지향하는데 예.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사실 고품격은 아니에요. 고품격은 누구 그렇게까지 지향하진 않고. 뭐 그런 뭐 30년 전 얘기까지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전문가 써야지 대통령 믿고 있다가 큰일 난다. 저는 실상만 전한 것이고 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용산 분위기가 될 수 분위기가 있다. 그럼 박근혜 전 좋네. 대통령 때 청와대 분위기를 제가 이 용산 상기를 분위기를. 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근데 용산 사람들은 지금 좋죠. 좋죠.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월급 하고 받고 놀고. 놀고. 에이 좋게 근데 하겠어. 근데 윤석열 다들 힘들어해. 이분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망상에 빠져 있어요. 망상에 여전히 그러니까 빠져 본인이 지금 결정하는 것들이 희대의 영웅의 결정이고 지금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핍박의 길을 가고 있고 나의 구국의 이 결단을 몰라주는 이 참 많은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을 믿고 옆에서 뭘 하려고 하니 누가 사인을 하겠어요, 선임계.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오. 지금도 망상에 빠져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야당원 한 명이 뭐 이렇게 용산 분위기를 뭐 얘기했어요. 국회에서 그랬더니 난리가 났대요. 왜? 너무 정확해. 대경로. 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그 의원이 뭐라고 하셨는데? 아, 그거는 뭐 이렇게 약간 대통령 용산 분위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라고가 뭐 중요한데 나중에 뭐라고를 우리끼리 얘기를 하나?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겠죠. 벌써 그렇게 좀 좋지 누가 않은 왜냐면 이런 자세한 얘기를 했느냐? 그렇지. 아, 그리고 누가 이제 그 뭐 야당 의원이 한 명은 좀 좋게 얘기했나 봐. 용산에 있는 분 한 분을 했더니 너는 그쪽에 줄 섰지. 아, 경로. 완전히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이네. 똑같다. 과거와. 그럼 뭐 이건 제가 몇 개 방송했지만 매일 여전히 술을 드시고 계시고 일부 분들이 또 매일 찾아가서 술 대작을 해주시고 계시고. 술 드시는 거는 이제 그는 욕할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긴 저기 뭐 취미생활인가? 시청자분들도 좀 제가 팁을 드리면 예전에 그 연산군 시대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상황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연산군의 중종반정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기를 한번 시청해 보시면 지금 윤석열 정부와 캐릭터가 거의 연산군과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저는 이제 이게 정말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 더 많은 일들이 공개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듣는 점점 이제 막 나오잖아요. 예전에 저는 올 초까지만 해도 집권 후반기가 되면 이런 일들이 좀 셀 것이다. 근데 지금 막 이런 일들이 새고 있거든요. 과거에 대통령이 어땠는지 용산에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끔찍하다. 용산의 사람들 네. 영화 하나. 그거 하나 책 써야 되겠다. 인터뷰해가지고. 용산의 사람. 또 한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김웅원님 얘긴데 본인이 이제 대통령 그래도 알잖아요. 검사 시절에. 근데 닷살 금쪽이다라고 얘기했더니 모 의원이 막 뭐라고 하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현직 대통령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느냐. 당신 예의가 없다라고 막 뭐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대통령하고 한번 술을 드셨대. 그 한참 전 얘기, 한 1년 전 얘기야. 술을 드셨대. 그다음에 전화가 왔대요. 김 의원, 내가 미안하네. 자네가 엄청 완곡하게 얘기했구만. 나는 살다 이런 모욕적인 자리는 처음이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대통령이 난리를 친 거지, 난리를. 그냥 기본적으로. 예, 근데 무슨 대통령이 이렇게 술을 먹어? 참나 큰일 날 아니, 사람. 먹어도 그냥 막 아니 국익을 위해서 먹으면 취할 모르겠는데 정도로 먹고. 왜 사람들한테 본인 진영 자체한테도 오늘 모욕감을 주는 자리를 하지? 오늘 이렇게 바쁜 일이 없는지 그래요? 바쁜 일 빨리 갈 수도 이색 없고. 대변이 참 하고 싶으면 제가 또 그 옛날 검사 술을 왜 드시냐면 뭐 좋아하니까 일단 또 하나는 술 먹고 얘기하려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말하는 건 좀 좋아해. 이것도 제가 들었었는데 검사 시절에 1차 먹고 2차 먹고 3차에 간 거예요. 후배 검사가 이제 집에 가고 싶잖아. 근데 선배가 근데 기수 차이는 별로 안 나. 나이 차는 엄청나잖아요. 그 선배가 막 가자는데 어떻게 끌려갔지. 근데 자기 너무 졸고 있었대. 그걸 누가 옆에서 본 거야. 이 사람 앞에서 조는데 혼자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볼 때 그걸 위해서 간 거 아닌가. 그게 신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내가 저 사람을 밑에 두고 있다라는 자존감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술로 죽이는 거지. 자식들 술도 잘 못 먹으면서 딱 이런 거지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유, 근데 이제 좀 지나면 이런 얘기도 좀 막 나올 것 같아서. 흑기사도 해준다고 그러고 막 그러신데 누가 술 못 먹고 있으면 술 못 먹는구만. 내가 흑기사 해줄게. 그건 이제 완전히 그냥 뭐 부탁 다 들어줘야 되잖아. 흑기사 하면. 알겠습니다. 뭐 아시는 게 많은 윤석 대변인 일단 뭐 소위 부답. 네. 예 소위 부담.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고 공수처의 소환에도 2번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대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탄핵 심판에 대한 대응을 좀 살펴봤는데 수사의 대응은 어떻게 할 걸로 보시는지. 지금 현재 수사 대응 자체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데 그 뭐 검찰, 공수처, 경찰 지금 막 다 달려들어서 뭐 막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솔직히 보면 건더기를 못 건드려요. 가장 큰 건더기는 용산에 있는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입니다. 근데 손을 못 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특검으로 넘겨야 된다 이쯤 되면. 빨리. 공수처도 무슨 2번 소환해서 친절하게 그 신기를 헤아려 가면서 3번 할까 아니면 체포영장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무슨 수줍은 새색시처럼 내란 피의자 그 용의 그 뭐죠? 용의자라고 네, 피의자한테 피의자.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으면 손을 떼고 예. 그냥 공식적으로 공수처가 특검으로 가야 될 상황 같다. 더 이상은 우리가 수사의 한계를 느낀다. 차라리 발표한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 수사 안 받을래 그럴 것 같아요. 예. 내가 너희들한테 왜 수사 받아? 뭐 오라고? 그럼 나 가면은 나 진술 거부할래? 그냥 입담을 가만히 있을래? 아이 뭐 수사하든지 말든지 이럴 것 같아요. 나는 탄핵 심판 받을래?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부할 것 같은데 한 좀 의문이 드는 게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됐어. 그런데 이제 수사 특검 수사 등 무엇으로든 기소가 됐어. 그럼 대통령 지금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럼요. 오. 내란죄 기소법은 돼 있잖아. 로 기소된 상태에서 하는 건데 오. 다시 탄핵 들어가죠. 기소되면? 다른 사안으로. 오. 다른 사안 들어. 아주 그냥 아니 다시 탄핵청을 만드세요. 탄핵청이 그러면 아니라 될 리가 없어. 이런 일도 그럴 벌어지겠다. 일은 없겠으나 저는 솔직히 생각하면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란죄로 기소가 된 대통령이 다시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된다. 그거는 뭐 맞지는 않으나 만약에 그런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러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안을 추가해서 탄핵이 탄핵?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걸 해야 되겠죠. 이미 헌재에서는 그 건으로는 만약에 기각이 됐다 하면 기각이 된 거니까 다른 거를 발굴해서 넣어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일단 수사가 탄핵 심판은 결론은 이제 헌재가 판단할 일이고 예. 수사 자체가 막힐 가능성, 소환에 전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그렇죠. 일단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는 맡고 있지만 공수처는 사실 그 정도 역량이 네. 안 되고 의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역량은 전혀 안 되고 음. 특검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이 상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사실은 수사요? 내란죄라는 중죄를 저질렀는데 물론 현재는 피의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많은 국민들이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죄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수사를 안 받고 버틴다?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관련자들 수사는 계속 가겠죠. 가겠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자꾸 그 8년 전 얘기해서 제가 참 괴로운데 최순실 등등등 수사는 계속 갔단 말이에요. 당시 그리고 특검에서 갔죠. 예, 박 대통령 수사는 직을 면한 이후에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출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델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른 사람 수사하라고 쭉 가고 대통령에 대한 본인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난관이 예상된다. 대통령 인신 구속도요. 예. 처음에 막 이 탄핵 의결되고 할 때는 다 그 얘기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체포영장 발부 과정도 있겠지만 그 전에 뭐 긴급 체포도 뭐 고려할 수 있다. 뭐 관계자 한두 명의 발언으로 나왔는데 그 실제로 할 수 있겠느냐는 걸 생각해보면 벌써 공수처 이게 뺐잖아요. 절차가 많다. 뭐 3번 정도는 불러야 된다. 특수한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공수처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 부담이 많지. 현직 대통령인데 처음이고 이게 다 우리 사상 최초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란 관련한 수사,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예. 근데 참 이 대한민국 이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지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약자들한테는 그렇게 칼을 휘두르다가 살아있는 아직은 절반쯤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비참해요. 참담하고. 그러니까 무언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었나? 그래도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이 정도로 비굴한 사법 시스템 속에서 내가 만에 하나 그런 이 사법부 뭐 검찰이든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다면 너무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검을 즉시로 발동을 해주든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면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까지 합세해서 하나의 수사본부를 통해서 옛날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을 수사하고 이재명을 수사하는 그런 검찰로 돌아와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야 돼요. 공수처가 주변 이제 수사를 왜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근원적인 질문은 나한테 할 필요는 없는 검찰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니 내가 공수처에 대해서 저는 공수처 지상론자는 아니었어요.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근데 지금 공수처가 하는 일을 보면 본인의 능력의 한계치가 넘어가면 뭔가 사법부의 어떤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에 대한 본인들의 역량을 인정하고 특검을 가든 검찰로 가든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주장이지. 그럼 왜 공수처를 만들었냐 하는 것은 그 그러니까 논리는 정교하게 만들었어야 한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특검의 가능성 지금 현실적으로 그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걸 제가 긍정을 하죠. 예. 당연히 수사 역량이 다 쪼개져 있으니까. 그부터 수사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 가는 과정이 또 뭐 권한대행이 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싸우니 반복되는 말씀. 여야 합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논의 중에 하나가 특검 후보 추천 문제 이건데 예를 들어서 3자 추천 대법원장이 추천해라 그냥. 그 역제한 얘기도 나옵니다. 네, 고역제한 어제자 동아일보에서 그 보도가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 실제 얘기가 있습니까? 예, 있는 듯해요. 왜냐하면 여론을 저희도 의식 안 할 수가 없고 누가 보면 진짜 수사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 하지 말라고 뭐 전혀 안 돼라고 하니까 못 버텨요 그렇게 하면. 사실 저는 볼 때 민주당에서 뭐 3자 추천으로 대법원장이나 또는 뭐 대법원장이 한 명 또는 뭐 예를 변협회장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특검은 어떤지 민주당도 이거는 뭐 고려해볼 만하지 않나요? 고민해볼 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진행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 큰 틀에서는 대승적으로 국가가 빨리 안정이 되고 내란 사태를 수습하려면 일단은 그 정도를 양보를 해서 갈 수만 있다면 가는 것도 전 나쁜 방안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준석 대변인하고 소영주 소장이랑 여야 원내대표면 다 해결될 것 같아. 안 돼요. 안 돼요? 또 거기 뒤에 또 지역구 의원들이 이씨 막눈 뭐 제3당이세요? 안 돼. 여기 있잖아. 여기 뭔 당이야 여기는? 저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근데 짜증나 진짜 이런 상황들. 잘못했으면 수사받고 조사받고 이게 근본적으로 진단을 한번 보세요. 죽고 사는 문제라 그래요. 이 내란이라는 것,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냥 문서에는 있지만 일어나지는 않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없어도 될 만한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이뤘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45년 만에 오니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진짜 전두환 시대로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언제나 2008년에 나왔어요. 이미 이것 나온 지 20년이 채 안 되는데 훨씬 전인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스마트폰도 근데 훨씬 전인 전두환 시대로 갑자기 윤석열이 우리를 끌고 간 없었을 느낌. 거야. 아마 이거 전화기였을 거예요. DDD도 이거 없고. 알죠? 그죠. 이거 교환. 이걸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이 우리를 다 끌고 4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삐삐도 없던 시대로. 인터넷도 없고 삐삐도 없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니까 수사기관도 이걸 대학교 어떻게 때문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박근혜 탄핵과는 다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형사상의 소추에 제대한 게 아니잖아요. 내란 외환은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내란죄를 저질러서 이 피해자가 됐어요. 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지만 소추를 당할 수 있는 죄를 저지른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라면 일말의 양심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국정 혼란을 좀 뭔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자진 출두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관저에서 저기 박혀가지고 저렇게 박혀서 짱 박혀 괜찮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저기 짱 박혀서 지금 뭐 우리 세금 낭비하고 세금 낭비. 월급 2천만 원씩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저기서 무슨 극우 유튜브처럼 이상한 SNS나 하고 발표하고 있으니 설 보너스까지. 소장님 미안합니다. 솔 보너스도 받죠. 좀 아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나 얼마 돈은 댓글 세금 폭탄 많이 맞아요. 세금 많이 내진 않지만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 화가 나. 이게 윤석열 대통령 얘기다가 흥분이. 흥분됐습니다. 저도 흥분을 해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흥분할 말도 안 거예요. 돼. 저희한테 명분을 주시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특검법이 올라가 있다면 아마 뚫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으니까 맞다. 예, 그런 안 당의 뚫릴 것 제한이 같은데. 있죠. 무조건 방어할 것 같아요.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빨리 아유, 가세요 이제. 아니 뻔뻔하게 권선동 권영세 뻔뻔이 아니고 이게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자고 했잖아요. 얼굴에다 시멘트 바르자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건 얼굴이 아니고 두꺼워야 된다. 이미 두껍지 않아요. 얼굴에다가 콘크리트 바르라는 소리지. 솔직히 이 와중에 당의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 하시는 분 심정은 어떻겠어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심이 많아. 그러니까 저는요 갑자기 특검을 저는 야당이 어쩔 수가 추천할 없어. 필요는 없고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특검 통과되면 특검은 한동훈한테 예? 한동훈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특검이 많고 법률적으로도 좀 박식하고 그 다음에 국민적 눈높이를 주장해 왔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대표 출신이니까 이 충돌이 없잖아요. 예, 충돌이 없고. 해요. 그래서 특검은 한동훈. 알겠습니다. 좀 제가 많이 나갔네요. 요 내용은 살짝만 짚고 넘어가면 김건희 여사가 계엄 당일 성형외과에 들렀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 장경태 의원이 이제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확인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주장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6시 좀 넘어서 들어가서 계엄 선포 1시간 전쯤 나갔다. 요걸로 봐서는 혹시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꽤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논란도 있었다는 거. 솔직히 그건 드러날 거예요. 그런 얘기는 국회의원이 할 만한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저도 뭐 굳이 아니 그럼 알았으면 집에 있었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 그렇잖아요. 그 정도 좀 이슈거리는 저한테 주지. 장경태 의원 서운하네. 음. 내가 나한테 줬으면 내가 얘기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6시 넘어서 간 거는 이제 다른 환자들 다 진료 끝나고 없을 때 가려고 그때 였겠죠. 근데 나는 김건희 씨를 보면 참 속 좋다. 음. 세상 편하다. 자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난리가 됐는데 얼굴 필어. 후원 이제 계엄 전 바로 직전 계엄 직전이다. 어쨌든 계엄 빼고라도요. 빼고라도 그 전에 나라가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근신하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신하는 게 피부 관리받고 땡기고 그게 근신이에요. 정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요. 난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아유. 굳이 여기까지 뭐 얘기할 건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제 곧 또 알겠습니다. 드러날 겁니다. 그럼 권영세 비대위원장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비대위원장은 아니죠. 30일 전국위에서 추인이 돼야 되는데 뭐 거의 될 걸로 보고요. 탄핵소추 의결서가 원래 송부가 되면 그 시기로 권한이 정지되는데 직무가 정지되는 건데 아닌데 200석 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당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겁니다. 먼저 어떻게 된 거예요? 저건 뭐 아예 국가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나 국민들 많은 분들이 내란 동조당 아니냐. 예. 그러면 내란 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의지가 있느냐. 집권여당이라고 했잖아요. 요당 불러달래매요. 요당의 본분이 뭐예요?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내란이 일어나서 지금 대외 신인도 떨어지는 마당에 뭔가 이 부분을 조속히 빨리 해결하시오. 한도수 권한대행 주춤거리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 200석이면은 넘어야 되고 151석 되면 그냥 계속 직무를 해도 된다? 할 소리입니까? 저는 좀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저요. 네. 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 네. 예, 탄핵 사유에 따라서 이제 생각할 건데 어쨌든 한덕수 총리 관련 그 탄핵 관련해서 우원식 의장이 과연 진짜 할 거냐? 전 거기서부터 봐요. 예. 물론 땅땅땅을 하시겠죠. 예. 뭐 151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탄핵 정족수를. 그 다음부터는 제가 상상하기 싫은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이건 가정의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뭉개고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에 들어가고 요 두 가지 전제가 성립돼야 되는 거여서 가정의 가정인데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는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쇄신을 기대할 수 있느냐 국민의힘에. 저는 사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1번이 대국민 사과에 그냥 뭐 말이니까 할 수도 있는 거 필요하지만 할 수도 있는 거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밑으로 봤거든요. 근데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권영세 이제 앞으로 비대위원장이 되실 분도 참 앞으로 그 걸음이 험난할 거예요. 사과 얘기 꺼냈다가 지금 난리 문자 폭탄 받잖아요. 그 극우 뭐 이쪽 지지층에서 어디서 사과냐? 우리가 잘못한 게 뭔데? 무슨 사과를 하냐? 이런 지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건전한 보수를 걷어내고 완전히 이쪽 거의 뭐 광신도들이 있는 이쪽 정상적 사고가 안 되는 쪽으로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멀어져야만 당이 사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저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참 당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제가 자꾸 어쩔 수 없단 말만 하는데 당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대당의 그 정치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야 혹시가 아니라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 탄핵을 막을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그 후에 어떤 논리도 가지고 있어야 버틸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안 가길 바래요 진짜로. 근데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국민의힘 뭐 중진 의원 측에 그러니까 핵심 보좌관에게 물어보니까 그분도 이제 이걸
탄핵 심판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가 대구인데 지역구가 막 사무실로는 난리도 아니죠. 막 엄청나게 예, 항의 전화가 예. 온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제 왜 탄핵에 찬성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근데 실제 갤럽 조사나 보면 대구 경북에서도 60% 넘게가 찬성을 하거든요. 탄핵에 그러니까 대해서. 이 목소리 센 지지층의 압박은 네. 자 우리는 예를 들어 한 지역구에 한 유권자 20만이라고 쳤을 때 20만 전체가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 뭐 한 500에서 1000명 정도가 그쵸. 극성은 좀 그렇고 강성. 강한 강성 지지층인데 이분의 목소리가 자 500명이 문자 한번 보내봐요. 그렇죠. 저 한 60통 받아봤는데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한 일주일 우울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리 무시한다고 그래도 사람이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경 안 쓸 수가 없고 여기로 뭡니까? 사무실로도 오죠. 팩스로도 오죠. 그러니까 그걸 의식한단 말이에요. 또 이분들의 역할이 한 명이 굉장히 많은 그 영향력 정치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다닐 테니 그것도 신경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적으로 잘 걸러야 되는 게 정당의 역할인데 지금 상황이 정당의 그 필터링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지금은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느낄 거다. 그건 이제 우리 소영주 소장님이 네.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보다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완전히 극우 이런 분들은 어쨌든 자유통일당 맞죠? 정광훈 목사. 그렇죠. 그쪽으로 많이 있고 국민의힘은 나름 그런 쪽에서 좀 실드를 잘 친다. 근데 민주당이 오히려 강성 지지층 이른바 이제 그 문자 폭탄 있잖아요. 이게 너무 활성화돼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쪽 주장에 부담을 많이 느낀다.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데 취약하다고 받고 저도 그런 부분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됐죠. 근데 이거는 혐의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혐의나 차원이 또 다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라는 또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 휘둘린다? 이거는 훨씬 좀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받는 아닌가. 압박의 정도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사안은 따로 보더라도 강성 지지층들이 보여주는 그 전형적인 행태들이 있잖아요. 예. 그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끼는 부담이 그런 많죠. 행태를 폭력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똑같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좀 우려스러운 거는 국민의힘이 태극기 부대와 끊는 이게 2015년 이후부터 예. 태극기 부대 이거를 끊어내는 과정이 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리고 좀 털어냈다고 했는데 다시 가요. 근데 그 태극기 부대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네. 그쪽으로 이제 가버리면 나중에는 국민의힘이 돌아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여의도에 예. 최소한 보수 진보의 가치가 달라서 싸우고 다투고 정치적으로 부딪힐 수는 있으나 태극기 정당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 그 가치를 장악한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대화의 상대가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럼 정치가 실종돼 버려요.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라서 민주당이 비판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진짜 보수 자체가 그나마 숨이 끊어지지 않는 실마리는 안에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예. 개인적인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이제 그런 걸 데시벨 함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좀 끊어내야 되는데 약간 나름 그래도 온건하다는 중진 의원들도 영향 꽤 받더라고요. 전화에. 그럼요. 누가 욕 먹고 싶겠어요. 근데 그러면 그냥 전화 차단하고 다음부터 전화하지 마.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것조차 또 퍼져요. 문자 답만 잘못해도 그게 퍼집니다. 하고 아예 답을 안 하는 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많이 오면. 많이 오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개인 뭐 그게 있겠는데. 옛날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층 전화 오면 뭐 수박이냐 이래갖고 전화 오면 제가 그래서 수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되게 이건 아주 쓰면 안 되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오면 이제 전화기가 뜨거워진다. 문자 하도 많이 와서. 뜨거워져요. 네. 그런데 녹아요, 녹아. 그거를 네. 견디고 우뚝선 네. 맥연구소의 소영주 소장님.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주류로. 주류요? 네. 아직은 네. 저는 이제 반주류로 할까요? 반주. 저는 안주를 좋아합니다. 반주류. 비주류라고 할 수는 반주류. 없잖아. 그러니까 반주류 정도로. 우뚝선 소영주 소장님도 있다는 걸.
저도 이제 국민의힘이 좀 보수로 제대로 됐으면 좋은데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언행을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시공사격자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또 세상이 뭐 하루하루 바뀌어서 전 전국이 빨리 좀 숨통이 튀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답답함에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예. 스트레스 받아요. 어쨌든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잘 풀어주시길 또 기대하고. 키는 민주당에 더 큰 게 있습니다. 키는 용산에 있어요. 키는 용산에 있어요. 네. 거기는 뭐 할 수가 없는 답이 안 건데. 나오죠. 거기는 망상 망상증이니까. 망상증에 할 수. 네, 시용상객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받아 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시용상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고맙습니다.